잃어버린 30년 동안 그렇죠. 임금이 하나도 안 늘고 모든 그렇죠. 물가가 그 자리니까 그 3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막 나아가는데 일본만 안 나아가니까 소위 일본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죠. 돈이? 금리의 레벨이 네.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더 내릴 금리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정말 절실한 금리 인상이다. 점진적으로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나겠구나.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순간에 발작 증세를 보일 여지가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전문가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명함에는 한양대 예. 겸 교수, 그다음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됐네요. 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을 하면 경제가 두 번 겹쳤네요. 뭐든 여쭤봐도 되는 거죠? 네, 뭐든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일본이 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 한다잖아요. 예. 아베노믹스 잘은 모르지만 떠오르면 그냥 가장 쉬운 게 돈 풀기, 네,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 돈 풀기 하려는 거 맞죠? 뭐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의견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 일본이 네. 국가부채는 제가 보기엔 좀 틀린 말이고 정부 부채, 예. 예, 거버먼트 예. 부채가 선진국중에 제일 높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풀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나요? 일단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구분했을 때 재정 정책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게 의지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좀 사실과는 다르다.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어쩌면 이 총리가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지금 초저금리죠. 여전히 초저금리죠. 예, 0.5%의 금리를 현재 운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돈 빌려야 되겠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향후 중립금리를 한 1.5%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피봇의 시대다. 피봇의 시대다라는 얘기는 22년, 3년 동안 세계 주요국들이 굉장히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했죠. 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2년, 23년 동안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저게 코로나 때 양적 완화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가 겹치는데요. 네. 하나는 20년, 21년 동안 너무나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그 유동성 공급의 효과로 인플레를 자극한 게 있고요. 네. 또 22년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됐고 러시아가 당시에 세계 뭐 원유 시장에서도 2위 정도 되는 러시아 공급 원유 공급뿐만 아니라 그밖에 각종 원자재를 거의 1등, 2등 하다시피 할 만큼 공급하는 그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원자재 수급이 조달이 안 됐죠. 그러면서 두 가지가 맞물린 거죠. 유동성으로 인해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두 가지가 만나면서 당시 만났던 인플레이션율이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슈퍼 인플레이션. 그렇죠.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초인플레이션은 좀 굉장히 재밌게도 41년 만이니까 그 당시 41세가 안 되는 사람은 처음 경험한 41년 전이면 언제죠 그때는? 그러면 오일 쇼크입니다. 아 70년대. 네. 그러니까 오일 쇼크 이후 처음 만나는 고물가 시대였던 것이고 인류의 거의 반 이상이 처음 만난 고물가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은 물가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정점 기준으로 4%대 초반을 기록하는데 그때 굳이 금리를 따라서 인상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감사한 인플레이션이야. 원래 물가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물가 올렸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잃어버린 30년 동안 길었으니까. 임금이 하나도 안 늘고 모든 그렇죠. 물가가 그 자리니까 물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사실은 얻어 걸렸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끌어올렸는데 그 물가가 오르는 동안 세계 각국이 다 금리 인상하는데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난 고물가는 감사한 물가야. 그래서 그때 표현이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었어요. 물가를 내리기 싫어서.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고물가를 아베가 만나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한동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운용하다가 네. 역시 24년 중반부터 세계 각국은 너무나 높았던 금리에선 내려오자.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네요. 세계 기축통화국들이 점진적으로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합니다. 네. 근데 일본도 역시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죠. 24년부터. 예.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 시대를 피벗의 시대라고 이름을 정했었죠. 그래서 이 올린 게 일본이 0.5%네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의 여정이 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그렇죠.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상해요. 근데 금리 인상하다가 관세 전쟁을 만나죠. 25년에. 트럼프. 그렇죠. 네. 관세 전쟁 동안에 그 수출 충격 심각할 거고 실물 경제 충격이 있을 건데 이 와중에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췄죠. 그동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에 수출에 영향을 안 줘요. 일본 경제가 나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3%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소위 30년 동안 임금이 안 늘어요. 아베노믹스 돈 그렇게 풀어도 실질 임금은 늘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임금이 안 늘어요. 근데 임금이 안 느는 건 정체된 게 아니라 그 3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막 나아가는데 일본만 안 나아가니까 소위 일본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사이 우리의 실질 구매력이 더 높아졌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 1인당 국민소득 예. 기준으로.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일본 정부 부채가 선진국 최고 250%.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느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선택하는 것은 예. 무언가는 잃고 무언가를 얻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잃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예. 그러나 얻는 것은 뭐냐면 적정 금리를 만들므로써 일본에 투자됐던 자금이 자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그 돈을 일본으로 또 유인할 수 있는 이걸 나쁜 말로는 엔캐리 청산이죠. 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지만 금리를 정상화하는 여정에서는 엔캐리 청산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 의도잖아요. 예, 그렇죠. 금리 올려서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같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제가 만난 전문가들 중에 몇 분은 일본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망한다. 바로 그 금리 올라가서 네. 국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신데 네. 지금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엔캐리 트레이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중립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아, 예, 한쪽으로 예. 농담이에요. 농담이신 거죠. 예. 일단 의견을 드려보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첫 번째는 예. 통화 정책의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다. 통화 정책의 수단. 네, 무슨 말이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네. 세계 많은 국가들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동했거든요.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린다든가. 근데 일본은 통화 정책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는 거죠. 금리의 레벨이 네.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더 내릴 금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은 그 나라 경제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외풍을 맞이했을 때 국가 정책 수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총알이 없는 거라. 통화 정책 수단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용을 해야 우리가 마주한 어떤 외환 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통화라는 수단을 활용을 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통화 당국 입장에서의 설득 방식이고요.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지정학적 요인이 담겨 있습니다. 예.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일본의 낮은 금리를 원하지 않아요. 미국은 엔화 약세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환율 질문 많이 있으신데 미국은 원화 약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소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제전망서에 예. 이른바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설명했어요. 물론 그때처럼 모아놓고 압박하면서 플라자 합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새로운 플라자 합의, 새로운 유형의 그게 뭐냐면 1년에 2번 발간되는 환율 보고서. 예. 환율 조작하지 말라 이거죠. 환율 조작 여부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공격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회담들을 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무장관급 정상회담 할 때 압박한 것이 뭐냐면 환율 합의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억나요. 예. 예, 달러화의 약세를 원합니다. 맞아요. 이 청사진, 이 정책 그래야 계획을 무역 적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게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기억하시겠지만 24년 11월에 미란 보고서가 발표되죠. 그게 아마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다 읽을 수 있는 스티븐 마이런의 그 당시 미란 보고서 이름하여 이 미란 보고서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25년에는 관세 전쟁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유인하는 약탈. 이게 관세 전쟁의 목적이고요.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자. 그 목적은 이뤘잖아요. 그럼 그다음 뭘까요? 과제가. 이룬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어느 정도는 예. 투자를 약속받았으니까. 그리고 26년에는 투자가 단행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환율 전쟁. 그렇죠. 왜 환율 전쟁이냐면 이제는 가동률의 문제예요. 미국에서 가동을 더 늘리도록 기업들에게 선택을 하게 만들도록 그러면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해야 되고 그래야 가동을 많이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야 미국이 수출도 할 수 있는 거고.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고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을 해야 돼요.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계획하에 얼마 전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참 미국은 특이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특이하냐. 자국의 통화 정책의 독립성도 잘 보장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남의 나라의 통화 정책에 관여해요. 일본한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해. 지금의 금리는 너무 낮아. 하고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2번이나 엄포를 합니다. 트럼프는 남의 나라 내정 개입하고 베센트는 재정 개입하고. 베센트의 생각이 트럼프의 생각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유도한다면 달러 인덱스를 고려한다면 달러 인덱스는 나머지 6대 기축통화국들의 통화와 그 통화를 하나의 바구니로 놓고 이 바구니와 달러를 얼마로 교환할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만들면 달러의 약세화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에서 미국과의 어떤 요구, 미국으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사나의 총리가 통화정책 당국인 우에다 총재의 의견을 보장하는 그렇게 금리 인상하는 것이 맞겠다. 대신 재정 정책만큼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투트랙인 거죠. 투트랙으로 재정 정책은 확장을 그러면서 반 정도는 아베노믹스와 유사하지만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좀 많이 다른. 그게 조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조화가 된다기보다는 온도를 맞추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효율적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에어컨도 틀고 보일러도 틀면 효율적이진 않지만 온도는 맞춘다. 최적의 온도는 맞출 수 있죠. 대신 에너지 효율성은 제일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효율성은 떨어지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같은 결로 가야 되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의 수단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적정한 재정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정말 절실한 금리 인상이다. 다만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걸 이뤄내기 위한 목표하에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금리 인상하면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이 예상이 돼요? 자, 일단 일본인들이 경험한 아마도 이 금리는 0.75%의 금리를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인데 지금 금리 인상할 것으로 거의 예정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12월 16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본판 그러면 0.25% 추가하면 베이비 스텝이에요? 아니면
일본으로 따진다면 그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어요. 일본에게는. 미국은 베이비 스텝인데. 미국에게는 예를 들어서 5% 수준에서 뭐 0.25를 인하하고 이 조절은 베이비 스텝에 가깝지만 네, 일본은 일본의 경우에는 0.5였으니까. 0.25면은 베이비 스텝이 아닌 B컷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빅스텝. 0.5%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0.25로 안 하고 0.15%포인트를 조정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이 처해져 있는 금리의 레벨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0.75%의 금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0.75%의 금리는 정확히 30년 만에 찾아오는 겁니다. 1995년 이래로 처음 만나는 고금리. 고금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 산술적으로는 30년이지만 50세에게는 딱히 익숙하지 않은 금리죠. 왜냐하면 50세가 30년 전이면 철들어서 처음. 20살이니까 철들어서 처음. 저 20살 때 금리 몰랐거든요. 저도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논하면 60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두 번째 만나는 고금리인 거고 나머지 국민들은 거의 생애 처음 만나는 고금리에 가깝다. 그렇게 하면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다. 일본으로. 아무래도 국제 자본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와 엔캐리 청산 절차는 금리 차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금리 차가 어떻게 형성될까가 결정된다. 이게 환율이든 주식이든 앞으로 어떨까를 그림 그리면서 투자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반영되는데 앞으로 미국은 금리를 1%를 향해 낮출 거고 일본은 1.5%를 향해 인상할 거라고 가정하는 투자자들은 앞으로를 향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나갔던 것을 청산하는 절차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의도는 미국은 3.75%를 1%까지, 네. 일본은 1.75%까지. 일단 그 양측의 정책적 의도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기초한다면 1% or even lower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even lower. even 좀 더 lower. 낮게. 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26년에 있을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중간선거 때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러면 미국은 또 인플레잖아요. 인플레 근데 그 머리가 아프네. 좋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가동한다. 또 에어컨과 그 스팀 보일러를 동시에. 예,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일단 중간선거 26년 11월까지는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으면 돼요. 시기적으로. 예, 일단. 네. 그리고 인플레는 발생하더라도 12월부터 발생하면 돼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거 때까지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안 돼요. 네. 근데 통상 이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 통화 정책에 따른 인플레 자극은 순서가 후반에 있습니다. 뒤에 오죠. 예. 왜냐하면 소위 비트코인 가격부터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올라가고 그러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기분 좋게 되는 거죠. 기분 좋은 다음에 인플레는 뭐 2, 3개월 후에 자극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아니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일본으로 네. 너무 산만해져서. 자 그러면 결국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의 돈 풀기. 네. 이게 일본 경제에 긍정적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네. 감내하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네. 나머지는 감내. 마치 내일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럼 오늘 밤을 새요. 네. 감내하는 거죠. 더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좋아지려는 거지만 네. 소위 성장 동력을 좀 잃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그냥 1% 성장에 맴돌아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잠을 안 자더라도 중간고사 성적을 올려야 돼. 일종의 이런 상쇄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통화정책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이 고성장이나 경제 회복을 뒤로 미뤄도 돼. 그러나 통화정책 수단은 확보해야 돼. 이런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신데 네. 일본은 금리를 확실히 올릴 거다. 네. 그리고 다카이치가 양적 완화도 할 거다. 네. 양적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베 때는 엔고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90엔인가 정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8, 90엔 했죠. 네네. 근데 지금 한 140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건 그때랑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국가 부채도 많이 늘었고 네네. 아베 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베 때도 경기는 좋았고 취업도 됐지만 실질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고 물가도 오르지 않았고 양방이 다 있었잖아요. 네. 이번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이 혹독한 겁니다. 일본 경제로서도.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독한 일들을 치러 나가면서 금리 인상의 여정을 단행하는 과정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보완책으로서 재정정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확장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지금의 N저 현상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그러니까 N저라기보다 N중에 가까운 그런 여정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뭐예요? 이번.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일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엔캐리 청산 절차가 얼마나 단행될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고 26년에 일본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여정이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어쨌든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완전히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엔캐리 청산 절차는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날 때가 있고 완만하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24년에 경험했었던 블랙 먼데이가 있어요. 8월 5일. 그거는 엔캐리 청산이 실제 일어났다기보다는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순식간에 빠졌었던 일시적인 조정이었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엔캐리가 급진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저의 시나리오는 왜냐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예측 가능하다. 네. 이미 알고 있고요. 가정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24년에 블랙 먼데이도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확 줄이거나 주식시장에서 깜짝 놀라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한 번씩 골라가는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26년을 저는 이렇게 가정하거든. 위험한 유동성. 유동성 장세인 게 맞아요. 그러나 한 번씩 조정을 피해가기 어려운 구간을 만나는데 이게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순간에 발작 증세를 보일 여지가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 장세라고 가정한다면 조정될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정리를 해보면 일본은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예측 가능한 수준일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계속 시도할 거다. 연준 의장을 누구 시키든지 간에. 네. 그럼 결국은 이제 판단은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네. 답은 안 주시네. 답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 위험한 유동성이라는 거죠. 답은 위험한 유동성. 예. 그 대응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되 예.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는 증시가 우상향할 거라는 거죠. 우상향하지만 조정이 여러 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조정이 언제 있을까에 대한 그 위험성이 언제 발동할까 그 첫 번째가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음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좁혀질 때마다 혹은 곧 좁혀질 거야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야. 이번 주는 오늘 12월 1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미리부터 얼어붙는 거죠. 미리부터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빼니까 정작 당일 가서는 많이 빠지지도 않는 네, 이런 일들이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나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조정을 한 번씩 거치는 변동성 장세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장세 속에서 우상향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조정이 있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할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겠죠. 차기 연준 의장을 결국은 트럼프가 임명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나요? 트럼프 계획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변수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네.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답변이 되셨을 겁니다. 네. 그분은 직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겸직할 겁니다. 예. 충분히 추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실 예. 거고요. 아마 누가 되든 상관없이 트럼프의 의중을 그대로 발현시킬 연준 의장이 들어설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그래서 갖고 트럼프의 의중을 그대로 실행할 거다. 첫 번째.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안에 브레이크. 제가 볼 때 미국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네. 그래도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보수 진영이든 네. 아니면 전문가든
그래도 후한무치하지 않더라고요.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연준 안에 브레이크 선을 넘어서는 경제의 실물 경제를 넘어서는 트럼프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죠. 그대로 반영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멈췄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거시경제를 봤을 때 주로 이제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고용 안정이죠. 이런 것을 고루 봤을 때 금리 인하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님께 오히려 질문 드려볼까요?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보면서 미국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같으세요? 아니면 중국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같으세요? 그건 당연히 미국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나요? 예. 그럼 왜 숙일까요? 지금 트럼프 자기 경제정책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중앙은행은 물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거다. 이게 명확한 표현이에요. 물가를 관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민들은 물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중앙은행은 목표 물가도 물가 상승률 2%고요.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것인데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가까워진다면 얼마든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기 쉬운 게 뭐냐면요. 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럼 25년의 관세율하고 26년의 관세율 어디가 높을까요? 올해가 당연히 높죠. 올해가 더 높아요. 26년은 낮아져요. 이미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의 소기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했거든요. 한국,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해. 이게 소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관세율은 낮아지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관세율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 관세율의 증가율은. 물가에 반영되는 영향도 마찬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5년에는 소위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완전히 조달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26년에는 중국의 생필품을 적극적으로 조달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중간선거 때까지는 싸우지 않아야 돼요. 일본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갖는다면 25년에는 중국산 생필품이 없었는데 26년에는 중국산 생필품이 많이 보급된다면 YOY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계속 유도한다면 저희 26년의 자본시장을 여러분 판단하실 때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을 빼놓고는 이 자본시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25년 주가의 정점이 언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판넬 들고 사진 찍었을 때예요. 주가의 정점은 언제입니까?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정상회담 그 끝나는 그 지점이 주가의 정점이에요. 이거는 세계 200여 개의 나라의 주가의 저점과 고점이 똑같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경제를 공부했지만 지정학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학의 시대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중간선거 전략을 가정하고 이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뭐 의견을 이렇게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앙은행이 분열을 일으켜서 금리 인하에 어떤 버팅이 있지 않도록 물가 안정의 모습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물가 안정을 만들어야 금리 인하를 만들어야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야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들어야 중간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도 잠깐은 우리 좀 봐줘라 하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관세 전쟁의 광풍을 2025년에 휘둘렀으면 이제 2026년에는 그 낙수 효과 관리를 할 거다. 그렇죠. 충분히. 예. 그러면 연준을 완전히 통제는 못하겠지만 통제 가능한 형태의 트럼프 진영으로 바꿔놓고 의장까지. 네.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물가 네. 관리에 내년에 추력할 거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성과가 있을 거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높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투자자들.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예.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거시경제 지표 중 가장 중대한 고민가
고민이 장기 국채 금리예요. 왜냐하면 단기 장기 장기 국채.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할 의도가 보여지면 단기금리는 바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조정이 됩니다. 예. 근데 단기금리를 무리하게 떨어뜨리면 미국의 물가가 완전히 안 잡힌 상황하에서 목표 물가는 2%인데 3% 수준이니까 그 상황하에서 만약에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하면 그러면 인플레를 자극할 거라는 걱정을 하겠죠. 그렇죠. 걱정되시죠? 네, 당연히 걱정되죠. 그 걱정이 반영된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인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예, 봤어요. 이 그래프가 단기 금리는 빨간 게 단기. 그렇죠. 예. 단기 금리는 떨어지는데 예. 10년물이나 30년물 장기 국채 올라가네요.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독립성을 무시했을 때. 왜냐하면 독립성을 무시한다면 어떤 인 거예요? 금리를 인하라는 압박이겠죠. 금리를 인하라는 압박은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보는 단기 금리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런 현상을 스티프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장단기 금리가 오히려 벌어지는. 예. 근데 실제 있는 일일까? 제가 보여드리면 실제 있어요. 있네요. 예. 똑같네요. 2년물과 같은 노란 게 장기죠. 네. 단기 금리는 오히려 조정되는데 아까 건 예측 모델이고 이건 실제고. 아까는 연구 모델이죠. 예, 예. 이게 시계열로 추정을 해본 모델인 거고 지금은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나 뭐 중앙은행이나 연구기관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한다. 그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은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 그 결국은 신뢰 위기인 거죠. 장기 그렇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겠는가.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을 결과적으로 자극한다면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할지 몰라도 나중에 금리 인상으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 그게 반영된 게 30년물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되니까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발작 증세라고 해요. 채권 발작. 채권 시장의 발작 증세. 이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변동성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변동성의 위기라고. 네, 엔캐리 청산 절차에서 변동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무리하게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는 치솟는 국채 발작 증세가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차기 연준 의장은 같이 고민하겠죠. 차기 연준 의장은 그걸 아마 거의 공약 삼아 가지고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트럼피즘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내년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비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것저것 안 오른다. 그러면 중간 선거 때 지겠죠. 그건 지게 돼 있어요. 지금. 지게 돼 있죠. 이대로 오면 지겠죠. 이대로 안 해도 지게 돼 있어요. 이대로 안 해도 예, 지겠죠. 지금 중간 선거에서 이긴 사례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큰 차이냐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질 거라고 가정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그 구성원들은 이기기 위해 노력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 이기기 위한 예. 노력이 뭘까요? 금리 인하, 물가 안정, 자산 가치 폭등. 그거 미라클 아니에요? 기적? 기적이지만 예. 그런 일들을 우리 경험하지 그 않았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가능하다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결 만드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같은 결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설명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 서민들은 물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거고 물가 상승률은 충분히 25년 대비는 떨어뜨릴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을 2, 3%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 설명을 했죠.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6년 전망 미국 경제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금리 인하, 물가 안정, 자산 가치 상승, 네. 세계가 폭은 모르겠지만 가능해 보인다. 실물 경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냐는 질문이신지 예. 자본시장 관점에서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실물 경제로 보잖아요.
밥상 물가는 실물 경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자본시장에 관심이 있어요. 음. 저는 투자. 사실 이 경제전망서를 발간한 지 꽤 오래됐는데 예. 저는 실물 경제를 논하려고 와서 앉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 실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됩니다. 이런 말씀을 한 7, 8년째 드리고 있어요. 예.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저는 실물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본시장은 우상향한다고요, 오히려. 저성장 고착화할 때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괴리가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팬데믹 때 한번 보세요. 팬데믹 경제위기, 실물 경제 망가졌죠. 20년, 21년 망가졌죠.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물 경제는 좋을 수가 없을 만큼 망가지지만 주식시장 역대급으로 폭등했죠. 집값도 역대급으로 폭등했죠. 그게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세계적인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만났고 세계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했고 유동성을 공급한 거예요. 그게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은 원래 따로 가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게요.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일지 모르지만 소비 쿠폰을 우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세요? 득이 많다고 보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동의하는 사람이 반,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득이 있지만 예.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취지는 실물 경제가 무너질 때는 이렇게 반반에 해당되는 동의를 구한다면 반반에 해당되는 선호도가 있는 정책이 실물 경제가 무너질 때는 더 정당성이 있는 거죠. 실물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황일 땐 정당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실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로 안 좋을수록 정책적 수단을 써야 되니까. 그럴수록 확장 재정, 네. 추경 편성, 뭐 금리 인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그 금융 시장을 자극하는 것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죠. 이런 걸 디베이스먼트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번역이 안 되어서 영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죄송합니다. 영어밖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디베이스먼트 이펙트예요. 돈의 양이 많아져요. 금의 양은 똑같은데 돈의 양이 많아진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금과 바꾸는 거죠. 서울 아파트의 양이 똑같아요. 근데 돈의 양이 많아져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돼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와 바꾼다. 그 유동성의 일부가 국채가 있고 그 국채는 추경을 편성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만드니까 소비 쿠폰도 있죠.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뿌렸을 때 뭐 경기 부양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집값을 올려놓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분배 장치냐라는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정책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게 26년의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유동성 장세라고요. 근데 실물 경제가 그렇게 뒷받침될 만큼 좋을 것인가. 실물 경제가 뒷받침될 만큼 좋다면 유동성 장세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김 선생님 말씀은 투자자들은 실물 경제와 관계없는 네. 자본시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소위 지금 여러분께 등장한 AI 거품론 아니겠습니까? 네. 실물 경제가 아닌 자본시장을 봐라.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뭐를 질문 주시는 건지. 실물 경제를 질문 주시는 건지. 그러면 트럼프 이코노믹스, 전 그건 트럼픽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트럼픽스의 긍정적 전망이 우리 내년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앞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거시경제를 보니까요. 200여 개 나라의 주가가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네. 200여 개 나라의 주가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4월 3일 상호관세 발표하고 그리고 미중 간의 충돌이 있으면서 4월 3일에서 5일 사이가 200여 개 나라의 주가의 저점이고요. 저점.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하면서 없던 일로 합시다라는 방향으로 회의할 때 기분 좋게 회의할 때 네. 이때가 주가의 정점이고요. 그때 정점. 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 유동성 장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좀 지정학적 결의 해석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를 한번 궁리를 해보면 아마도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는 26년 약 5, 6월 정도를 뒤로 하고 26년 11월까지는 이것저것 다 오르길 바랄 거예요. 굳이 구간을 선택한다면. 네. 그러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26년 하반기에 떨어진다면 공화당 가능할까요? 지금도 불가능한데 더 어렵겠죠. 공화당은요.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놔야만 해요. 그 올리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는 거예요. 2020년 26년 내년 5, 6월부터 예. 11월 선거 전까지 무슨 수단을 다 쓸 거다. 그렇죠. 근데 그 수단은 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은 지금의 3.75%의 금리에서 네. 케빈 헤색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plenty of rooms 이런 표현을 했어요. plenty of room to cut rate. 금리를 인하할 만한 어마어마한 룸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금리가 3.75%예요. 현재. 근데 중립금리가 3%라고 한다면 plenty of room이 있습니까? 금리 인하해봐야 3번이죠. 그거 아니에요. 1%까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중립금리를 낮추겠다예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중립금리를 조정할 때 보통 보고서를 냅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재추정에 대한 연구 뭐 이런 보고서가 보통 나와요. 그게 시그널일 텐데 중립금리를 예를 들어서 1%나 이 정도로 낮춰야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소위 중립금리를 낮추겠다. 금리 인하하겠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하겠다. 양적 완화 당연한 겁니다. 앞에 제가 스티프닝 현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치솟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발작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연준이 장기 국채를 사주면 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입법하는 조치를 올해 했고 26년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발효시켜 나갈 텐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도 단기 국채를 매입해 줘요. 그러면 국채 시장의 수급 여건에서 국채 금리,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같이 만듭니다. 이게 두 번째 공약일 겁니다. 차기 연준 의장. 세 번째 공약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했지만 아직 하지 못했던 거.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 그럼 누가 합니까? 연준이 해야 되거든요. 또 연준이네. 그럼 연준 의장은 어떤 수단을 강구할까요?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중앙은행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예. 그다음이 중국이고. 예. 미국이 갖고 있는 페더럴 리저브의 75%가 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트코인을 살까요? 금을 팔아야 비트코인을 사죠. 예. 그래서 이건 지정학적인 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음모론적인 건데 제 추정을 말씀드리면 그 금값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기 전까지는 금값을 올려놔야죠. 최대한 올려놔야죠.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주는 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산다 이거죠. 금 팔고 코인 사야죠. 그러니까 금으로 코인을 산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또 금값은 또 떨어지겠네요. 나중에. 그때는 떨어질 수 있죠. 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금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일본이 중국과 대리전을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거. 네. 세계 주요국들에서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 더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이제 금값이 올라가죠. 금값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금값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다카이치가 이쁘겠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정작 본인은 또 중국하고 안 싸워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우진 못하지만 긴장감을 조성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자기 손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중간 선거 전략상. 그래서 어쨌든 금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조정돼도 괜찮아. 그때 금과 코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비축 자산을 정말 가져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요. 이건 좀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예. 예. 그런 시나리오도 저는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런 상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음모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 지정학자들이 저한테 그게 왜 음모론입니까? 그게 전략이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네. 그런 종류의 상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6년 중반 이후로는 코인 가격은 무조건 올라줘야 됩니다. 크립토 프레지던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2026년 중반 이후로 코인 가격은 무조건 올라 있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라고만 한다면. 의지대로 된다면. 네, 그렇죠. 의도는 지금 네. 그렇다. 네. 라고. 그것을 우리는 코인 시장이든 자본 시장을 들여다볼 때 이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가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 그리고 거예요. 김 선생님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높다고 예. 보시는 거고. 네. 환율 제가 봐도 위험해요. 우리가 12월 중순 16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1,470원이에요. 1,470원.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지금 고환율의 장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환율의 성격을 잠깐 보여드린다면 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 때의 환율,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환율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예. 다만 성격이 달라요. 이때는 어쨌든 평균 환율이 1,100원이었고 일시적으로 정말 초고환율을 기록한 다음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정점이네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아, 패턴이 많이 다르구나. 패턴이 다르죠. 지금은 소위 점진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1,400원대에서 오래 맴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환율을 평균 환율로 계산해 보면 당연히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높죠. 훨씬 높죠. 저 그림만 보면은 큰일 났네요. 평균 환율만 보면. 예. 근데 저는 이 고환율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가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IMF 외환위기 다시 오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갑자기 온 게 아니니까. 이것만 보셔도. 예. 예. 자, 그럼 이게 왜 고환율의 장기화가 됐는가 예. 설명을 드린다면 요소는 정말 10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1, 2, 3등만 얘기해 주세요. 예, 정말 100가지 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일본의 물가, 일본의 임금 상승률, 일본의 금리 결정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달라지니까. 또 미국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물가, 스웨덴의 금리 이게 100가지가 넘어요. 네.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좀 몇 가지 주요 요인을 나열해 본다면 한 가지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우리나라 순매도, 주식 순매도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1번. 2번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2번 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 똑같네요. 그것도 외국인 투자가 팔고 나가는 거나 우리가 외국 거 사는 거나 원인은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요인은 됩니다. 예. 요인은 됩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요인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최대 수출 호황이거든요. 예. 수출 호황이지만 수출 호황일 때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와요. 아, 그 외국은행에 넣어놨구나. 그렇죠. 안 가지고 들어와요. 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고환율이 지속될 거라는 예측. 전망. 아. 두 번째는 특히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해외 직접 투자를 단행해야 돼요. 예. 그걸 비축해 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도 요인은 있어 보인다. 없다는 있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환율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면 예. 다 요인은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뭐냐면 국민연금도 이미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왔거든요. 이것도 국민연금도 이유가 된다. 다만 기업은 목적이 이윤 극대화지 환율 안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을 잘하자.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자. 노후의 자금을 늘려보자. 이게 국민연금의 목적인 것이지 환율 안정이 아닙니다. 개인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환율 안정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탓하면 안 된다. 이것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단행하기로 약속했고 매년 상한선 200억 달러 내에서 투자를 단행해야 되죠. 그것도 요인이 되죠. 근데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건 가속화한 요인이지 그 근본 요인이라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다 요인은 되는데 예. 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갑자기 3,500억 달러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서 그거는 가속화한 요인인지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대미 투자는. 요인은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을 다시 할 거냐고요,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을 고민하는 당국으로서 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고민할 때 그걸 탓하고 있으면 어떤 해결책이 있냐는 거야, 제 얘기는. 그렇지. 아무 해결책이 없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가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선 편에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4.8%로 굉장히 통화량인 높습니다. 거죠 이게. 네네. M2 광의 통화량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M2 증가율이 8.7%예요. 거의 2배 수준에 육박해요. 그 M2 증가율 이거 M2는 소위 통화량이고 유동성을 또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광의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M2 더하기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 회사채 발행 이런 게 다 포함돼요. 소비 쿠폰 발행도 여기 들어가요. 유동성. 예.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속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현재. 이건 뭐냐면 유동성이 풀린다. 통화량이 풀린다. 이 얘기는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있고 미국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럼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탓해야 됩니까? 통화량 유동성을 탓해야죠. 그게 그런데 근본 원인이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 거다. 의견을 드린다면 환율이 걱정이라고 한다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예. 중요한 문제 맞아요. 예.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대기업들은 좋죠. 환율이 높으면 수출 채산성 올라가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성과급 파티예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성과급 파티한다고 채산성이 올라가서. 환율의 양면이네요. 양면이죠. 예. 소위 달러 기반의 소득을 영위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로부터 달러 기반의 소득을 영위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 극비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누군가는 웃는다고요. 근데 누가 우냐? 수입업체들이죠. 근데 수입업체들이 누구예요? 중소기업들이에요. 수입업체들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게 내수 경제를 결정짓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수 경제냐 내수 경제냐를 구분했을 때 실물 경제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환율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겠다. 그러면 유동성 공급 속도를 조절해서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공급하지 않는다든가. 그건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런데 이 M2 증가율 지표가 오늘 촬영일 12시에 발표됐거든요. 예. 근데 12시에 발표될 때 그 데이터를 제가 봤고요. 16일 날 12시 예. 자료예요. 그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해서 가져온 겁니다, 박사님. 예. 이게 오늘 12시에 발표된 자료. 아, 이거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 업데이트한 거고요. 예. 제가 데이터를 항상 추계를 하니까. 예. 근데 제가 깜짝 놀랄 한국은행의 보도를 봤는데 뭐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블로그란이 있어요. 글이 게시됩니다. 예. 약간은 보고서보다는 라이트하게 예. 쓰여집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고환율의 문제가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과도하게 그 원인을 유동성으로만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김광석 실장님의 해석이 과도하다.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라고 한국은행이 말한 근데 거예요. 저는 공식적으로 과도하지 않다. 과도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정책 당국의 표현이 과도하다. 그럼 누굴 탓할 겁니까? 소방수가 불을 꺼야지 예. 시민 보고 불 끄라고 할 겁니까? 지금 불이 났잖아요. 예. 불을 꺼야 환율 안정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에요. 예. 굳이 따지면 기재부가 역할이 더 큽니다. 예. 지령을 받아서 이행하는 게 한국은행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정책 당국은 유동성을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한 두세 달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뵙고 1시간 반을 토론하면서 제가 지금보다 더 격양된 목소리로 당부 말씀드린 게 부디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올해 성장률 0.9냐 1.0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장기적인 성장률을 고민해 달라고
정말 당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저렇게 제어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다.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역사를 그래프 하나로 표현하면 이건데요. 이 성장률이네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디를 향합니까? 저성장 고착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IMF 외환 위기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IMF 외환 위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를 고민해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예. IMF 외환위기는 급격한 급성 유동성 위기였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만성병이잖아요. 전혀 아닌데 정말 많은 전문가들마저 예.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IMF 외환 위기 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과도한 위험에 또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대응책을 고민할 수 있는데 급성이니까 지금 5.1로 내려갔다 갑자기 치솟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해결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장기 불황인 거고 단기적으로 급성 외환 위기, 그러니까 외환 위기 안 온다라는 증거는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걸 떠나서 네. IMF 외환 위기 올 개연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외환 보유액이나 순채권 규모나 단기 외채 비중이나 여러 것을 가지고 다 비교를 해봐도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진 않는데 근데 과도하게 IMF 외환 위기 올 거라고만 걱정하시면 정작 우리가 이런 장기 불황이나 장기 저성장이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IMF 외환위기 오는 상황은 아마 세계 나라 절반 이상은 외환위기 올 거다. 우리나라 그 오면 상황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오면요.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0개 나라가 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온다. 우리나라보다 외환 건전성이 높은 나라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만인데 네. 자꾸 대만과 비교해서 뭐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 자꾸 이러는데 네. 대만이 외환 건전성 지표로 진단해 보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환율은 맘먹으면 잡을 수 있다. 맘먹으면 맘을 먹기는 어렵죠. 근데 맘먹으면 다른 걸 희생하면 잡을 수 있다. 다른 걸 희생하면 잡을 정책 수단은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걸 유지하는 데는 정책 당국의 의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경기 저성장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은 필연이잖아요. 지금 EU 빅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0%대잖아요. 저성장을 극복하고 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들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고민이 현 정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는 뭐 제가 솔직히 판단한다면 네.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정책들도 있지만 네. 극찬하고 싶은 정책들도 또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환율 정책은 지금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예, 비판하는 겁니다. 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 불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든가. 그러니까 환율 불안이 네. 우리 한국 경제로서 뭐 죄송합니다. 총량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밥상 물가에 있는 서민들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총량적으로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네. 대기업은 신나는데 중소기업은 힘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뭐로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 환율 불안이 문제다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유동성 공급 속도를 늘려놓고 단기적으로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럼 환율 문제를 문제 삼지 말든가. 환율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규명하고 주말에 긴급 소집 회의까지 열면서까지 환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자꾸 다른 탓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지금 그럼 쉽게 말하면 쇼하고 있는 거다. 정부가. 알면서.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좋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 나쁘게 얘기하면 알면서도 임시 방편만으로 막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다 간접 개입이에요. 구두 개입. 직접 개입은 안 하고.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뭘까요?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한테 통화량 늘려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가용 가능한 정책들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제가 환율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1350원 정도를 향해서 26년 끝
적자라까지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잠깐만 중요한 겁니다. 네. 전망은 중요해요. 예. 부담은 개인이지만 전망은 그렇게 예, 합니다. 김 선생님 예측 따르면은 1,350원 정도가 엔드 스테이트 2026년 말 그 정도면은 갈 거다.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 수백 가지니까 다만 여러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차이예요. 1,600원 간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의 영향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동성 공급 속도에 더 가중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인다가 아니라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폭발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프 한번 다시 보시면 2020년에 보세요.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폭발하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우리 한국 경제를 추월해서 한 10% 속도로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2026년에요. 26년에요. 여기 26년은 지금 없죠. 이건 전망치가 아니라 실적치니까. 예. 2020 요 그래프상에서 2026년이 미국이 우리를 앞설 거다. 앞서갈 거라고 봅니다. 예. 좀 거의 당연스럽게. 좀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위치가 바뀌네요. 이제 2026년에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2.5%의 기준금리를 운용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1%를 향한다. 누구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까요? 앞으로. 벌써 결정됐죠. 예, 그렇죠. 답변됐죠. 미국이 훨씬 빠르겠죠. 두 번째,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단기 국채를 매입하고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한다. 이 시나리오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공급이죠. 그리고 OBBBA법 올해 통과시켰고 내년에 소위 이 마이너스 통장을 쓸 거예요.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겁니다. 그것도 유동성 공급이죠. 그러니까 그 공급 속도가 우리나라도 늦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준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지만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26년에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은 유동성이라는 카드를 들고 들어설 거예요. 미국 국채 지금 지난 10월 기준으로 38조 달러인데 1조 달러 느는데 3개월 걸렸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대로라면은 국가 부채는 정부 부채죠. 네.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늘어날 겁니다. 트럼프 시기에는. 예. 그거 막겠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 칼춤 추고 트럼프 칼춤 춘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트럼프 생각대로라면은 아마 이 국가 부채 그러니까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것 같은데 네. 그 부담은 또 없나요? 트럼프 대통령을 정책가라고 규명하십니까? 정치인이라고 규명하십니까? 자기 임기 내 당연히 중간선거 때까지는 까지는 그 수단을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가동할 것이고 그런 정책을 다 입법시킨 거예요. 25년에. 엉클쌤이 날개가 부러지는 OBBBA법, 부채한도 상향, 그리고 크립토 윅 기간 동안에 만든 다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이게 다 중간선거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법적 기반을 25년에 만들고 26년에 그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내년에 그걸 그 통장에서 돈 빼갈 거라고요. 그렇지. 내년에는 장미 꽃은 피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생각에는 자기 임기 그다음에 중간선거 이후 자기 이후까지는 계산하지 않는 거죠. 일단은 중간선거를 승리로 만들어야 레임덕이 바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아무래도 차기 또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리 환율 문제 시작했어요. 결국 정부의 고민, 정부도 고민하니까 그럴 거고 저성장인데 네. 저성장은 지금 한국 저성장이 가장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저성장은 숙명이다. 자본주의 선진국에. 이 피할 수 없는 거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률이 높더라고요. 유럽에서도. 일단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죠.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면 어떤 성장 전략을 꾀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기야 미국도 뭐 산업의 구성을 달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일본과 다른 건 그 부분에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과 다르게 우리가 산업 정책은 성공적이지 않았나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따라가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1.0%고 세계 경제는 3.1% 성장하는데 근데 EU의 빅4에 비해서는 1%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앞으로의 경과죠. 앞으로의 올해 경과. 1%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정도 성장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율이 3분기 기준으로 63%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예. 그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이 예.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포진되는가. 그러니까 저성장하는, 제로 성장하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그런 산업들에서 어떻게 고성장하는 산업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하는가. 오늘 아침에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그 포럼에 가서 요런 이야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기조 강연 갔다가. 그러니까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갈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수준의 인재 양성 전략, 규제 완화 전략, R&D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고성장이 뒤따를 때 분배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 선생님이 생각하는 산업 방향이 어느 쪽에 우리가 흔히 예측하는 뭐 AI, 디지털 자본주의 뭐 이런 흐름이에요? 아니면 따로 우리가 가야 될 특별한 또 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을 주신다면 예. 다음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현 정부도 25년 지금 29년까지를 기술 로드맵,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영위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 전략은 어쨌든 AI에 있죠. 근데 그 AI를 다 해먹겠다가 아니라 AI 산업, 전 산업에 걸친 밸류체인을 뜯어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화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 예를 들어 가장 지금 현재 AI 밸류체인 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BM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미래 유망 산업 내에서 조금 더 이 밸류체인의 일부를 우리가 더 특화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AI의 인프라가 충분히 확대 보급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더하기 자동차, AI 더하기 스마트폰, AI 더하기 가전제품 이게 바로 피지컬 AI인데 냉장고와 AI가 만나서 냉장고가 스스로 달걀의 개수를 헤아리고 냉장고가 스스로 최적의 달걀을 구매 의사 결정하는 거죠. 저는 쿠팡만 뒤지는데 AI 냉장고는 쿠팡도 뒤지고 마켓컬리, 이마트 쇼핑몰 다 뒤져서 최적의 달걀을 구매 의사 결정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전, 기기, 뭐 기계, 공장, 농업, 뭐 조선업 모든 업태가 AI와 만나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뭐 전통 산업의 어떤 저생산성에서 벗어나서 고생산성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방향성을 저는 공감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성장 전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다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방기를 트는데 에어컨도 같이 트는 일종의 단기 회복 전략 이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게 오히려 고환율이나 자산가치 상승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유동성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공급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왜 안 잡히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의제를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을 잡지 말든가 잡을 거면 유동성 공급을 안 하든가 그러니까 여러 의제끼리 서로 버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버팅이 되는 것들을 좀 막고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략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야지 에어컨과 난방기를 트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무언가는 놓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단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부는 의제를 선정하고 모든 걸 취할 수 없다면 한 가지 중대한 의제 시를 감안하면서 득을 취하는 그런 정책을 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환율 문제는 97년 IMF 때 유동성 위기하고 완전히 다르고 또 2009년 10년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그 세계 금융 위기하고 다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맘먹으면 목표에 따라 다른 거고 네.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말 정도 되면 1,350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IMF 또 세계 금융위기로 그런 위기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한 200개 국가 중에 한국의 외환 안정성은 한 10위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고 다음번에 말씀하신 산업정책 그 부분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